안녕하세요. DJ님, 매일 오후 3시면 창가에 앉아 습관처럼 라디오를 켜는 63세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 작은 공간을 채우는 DJ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를 받은 날이 참 많았네요. 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을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의 넋두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등불 하나쯤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대학 교수 사모님이라는 이름에 잘 닦인 유리 상자 같았습니다. 40해 가까이 남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았죠. 남들은 모두 저더러 복받았다 했습니다. 존경받는 남편의 번듯하게 자라준 자식들의 부족함 없는 살림까지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교수님 사모님이라는 껍데기만 남아 반짝이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행일, 재산관리,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 납부까지도. 저는 그저 그가 벌어다 주는 생활비가 담긴 지갑을 받아 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게 현명한 아내의 역할이라 믿었고 그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저는 안온했습니다. 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지병도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기계처럼 울고 기계처럼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제자들이, 동료 교수들이,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우주에 저 혼자 둥둥 떠 있는 듯한 막막한 상실감뿐이었죠. 문제는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이 그리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 명의의 대출 만기가 다가오니 상속 절차와 함께 상환 계획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 집 담보로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었나 보구나. 남편은 워낙 인정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도장과 제 신분증을 챙겨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VIP 상담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도 저는 앞으로 혼자 꾸려갈 막막한 날들을 걱정했을 뿐 눈앞에 닥친 현실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젊은 은행원은 몇 번이나 난처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는 이미 2중, 3중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고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카드사 현금 서비스까지 남편의 이름 앞으로 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 심지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연금 보험까지 해지되어 있더군요. 평생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라는 단단한 성벽이 사실은 모래로 지은 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행원의 설명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서류 위에 찍힌 낯선 숫자들만이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듯했습니다. 총 부채액 7억 8천만 원.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존경받는 학자, 자상한 가장,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허상이었다는 사실보다 지난 40년간 완벽하게 기만당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인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묻은 서재, 함께 차를 마시던 식탁, 나란히 눕던 침대, 그 모든 공간이 저를 비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누리던 이 모든 것은 사실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이었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깊숙한 서랍 안에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 내역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쓴 차용증들,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여자의 이름으로 매달 거액이 송금된 내역까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제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습니다. 위로를 해줄 거라 믿었던 아들은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어머니는 여태 뭐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될 동안 옆에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셨냐고요? 딸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존경받는 어머니에서 집안을 풍비박산낸 남편을 방치한 무책임한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을 때쯤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새빨간 글씨로 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죠. 그 종이 한 장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찬물 한 바가지가 될 줄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도록 이력서 한 줄 써본 적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식당 설거지라도 알아봐야 하나. 막막함에 한숨만 내쉬며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집은 곧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테니까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그릇을 포개며 지난 40년의 세월을 버리는 심정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혼수함 속에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물건 하나를 발견한 것이 바로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낡은 재봉틀이었습니다. 신혼 초 갓 태어난 아들의 베네저고리를 만들고 딸아이의 원피스를 만들던 손때 묻은 물건. 살림이 바빠지고 아이들이 크면서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았던 재봉틀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재봉틀을 꺼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녹슨 곳에 기름칠을 하고 뻑뻑한 페달을 몇 번이고 밟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드르륵 드르륵 둔탁하지만 정겨운 소리를 내며 멈춰있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도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손재주가 있었지. 잊고 살았지만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낡은 커튼을 뜯어 에코백을 만들고 남편의 낡은 와이셔츠로는 주방에서 쓸 행주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삶의 의지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시장 귀퉁이,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에 있는 3평짜리 점포를 얻었습니다. 수선이라는 글자를 삐뚤빼뚤하게 써붙이고 낡은 재봉틀 하나를 가게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햇살 수선, 제가 지은 제 첫 가게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흘끔거리며 교수 사모님이 망해서 저러고 있다고 수군거렸죠. 창피하고 서러워서 몇 번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낡은 옷들을 가져와 정성껏 수선하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낡은 몸빼 바지 하나를 들고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무줄이 다 삭아서 못 입게 된 것을 고쳐달라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받아들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새 고무줄을 넣어드렸습니다. 수선비로 3,000원을 받았을 때 제 손에 들린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새 장이 어찌나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주던 빳빳한 수표 다발보다 제 손으로 직접 번 그 3,000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소문 덕분이었죠. 꼼꼼하게 잘 고친다고, 바느질 솜씨가 야무지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단추 하나를 달아도 옷의 실 색깔과 가장 비슷한 실을 찾아 달아주었고, 바지 기장을 줄일 때도 원래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려 애썼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어느새 햇살 수선은 동네의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저에게는 또 한 명의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가게 근처 원단 가게의 젊은 사장 은주 씨였습니다. 재료를 사러 갈 때마다 늘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던 그녀는 어느 날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솜씨가 이렇게 좋으신데 수선만 하지 마시고 작은 소품을 만들어서 팔아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자투리 원단들 싸게 드릴게요. 은주 씨는 제게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을 알려주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자투리 원단을 이용해 파우치, 컵 받침, 앞치마 같은 작은 생활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제 손에서 새로운 물건이 탄생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돈을 주고 사간다는 성취감은 그 어떤 피로도 잊게 할 만큼 달콤했으니까요. 작은 가게 한편에 제가 만든 물건들을 진열해 놓자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천연 염색 원단으로 만든 행주와 손수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 달 후 제 손에 쥔 돈은 월세를 내고도 50만 원이 남는 제 인생 최초의 순수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 남편의 빚 중 일부를 처음으로 상환했습니다. 고작 50만 원이었지만 그것은 7억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에 제가 맨손으로 낸 첫 균열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3평짜리 작은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7억이 넘던 빚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사모님이 아닌 햇살수선 사장 박선영으로 불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고 저녁에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장을 봐 소박한 밥상을 차립니다. 가게 한쪽에 딸린 작은 쪽방이 저희 보금자리지만 4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마음 편히 잠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 녀석이 가게에 찾아왔더군요. 쭈뼛거리며 들어와서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용돈을 모아왔다면서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DJ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저는 남편의 텅 빈 통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제 인생을 가득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은 제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저 자신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안정은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줄 작은 우산 하나라도 내 손으로 직접 들고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계신 분이 있나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계신가요? 용기를 내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손에 아주 작은 무기 하나쯤은 쥐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낡은 재봉틀이든 먼지 쌓인 요리책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당신의 첫걸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